네. 미국 뉴욕 증시는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상반기 엄청나게 떨어졌고 코스닥은 뭐 최악의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 배경 뒤에는 우리 주식의 막강한 축을 담당했던 외국인의 매도세,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사상 최저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그 셀코리아가 이어지기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셀코리아 언제까지 외국인 이런 식으로 행동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업계 최고의 전문가 두 분과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 배경, 글로벌 변수에 따른 국내 증시는 언제쯤 회복이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집 대담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인사를 잠시 후에 드리고 대담 전에 저희 한지원 캐스터가 상반기 매매의 동향을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의 첫 월요일, 그야말로 최악의 상반기를 보내고 온 우리 시장입니다. 정말 하락의 끝은 어디일까요?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7월의 첫 거래일에는 코스피 지수 2,300선까지 내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200선을 기록한 것은 1년 8개월 만인데요. 하락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코스피에서만 3,5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순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에 더 힘을 보탰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사실 최근 몇 개월간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6조 원가량 매도를 했고 특히나 지난달 6월 한 달간 코스피에서만 6조 원가량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치솟는 환율 그리고 실적 우려가 추가 이탈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명 팬데믹 랠리의 주축이었던 개인의 매수세가 약화됐습니다. 거래 대금이 2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한참 시장이 좋았던 작년 1월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했을 시점이죠. 이때만 해도 개인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17조 3천억 원에 육박했고 또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9조 원에서 12조 원대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는데요. 본격적으로 지난달 6월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부진한 미국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투심이 많이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곧 B2라 불리는 신용거래융자 잔고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감지됐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10조 원가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난달 증시가 급락하자 한 달 만에 4조 원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하락장 속에서 투자자들은 조금씩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증시가 당분간은 반등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목해봐야 할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13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지수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곧 발표되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들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등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긴급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특집 대담 셀코리아 언제까지와 함께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두 분을 좀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첫 분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또 SK증권 지식서비스 최석원 전무님,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가 유진투자증권의 허재원 이사를 연결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셀코리아가 주제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는데 두 분은 증시에서 떠나는 외국인. 일단은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2020년에는 정말 많이 팔았는데요. 그때는 사실 우리 주가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국 비중이 올라가서 팔았을 것이다. 그리고 작년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이걸 반영해가지고 좀 미리서 많이 팔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비슷한 내용인데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매력이 좀 줄었다는 건데 매력이 줄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고 보이죠. 초기에는 이제 많이 비싸졌으니까 그거 이익 실현하는 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돼서 방역이 가장 좋았다. 또 제조업 쪽에서의 수혜가 좋았다. 이런 이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만발했던 반면에 이제 이후로 가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줄어들면서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경기 침체기에 비즈니스 사이클에 먼저 좀 움직이는 한국 증시로부터 그렇게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 교수님하고 최석원 전무님 우리
일단 전반적인 큰 숲을 보는 비율을 갖다가 좀 듣긴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좀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전략가로부터 일단 데이터를 갖다가 좀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의 허재원 이사, 예, 연결돼 있습니까?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허재원 이사님.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기 허재원 이사 조금 이따 연결하고요. 자, 전무님. 지금 외국인이 6월에만 5조 이상 팔았습니다. 정확히 네네. 말하면 5조 3천억 이상 팔았어요. 예, 근데 예. 저도 외국인이 매도한 데이터를 쭉 그동안 봐왔는데요. 이 정도로 판 거는 조금 사실 좀 믿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이게 네. 구체적 배경이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그 내용들일 텐데요.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글로벌 제조업 이 전체 그 밸류체인이라고 해야 되죠. 네네네. 보면 중간재하고 자본재를 수입해서 중간재하고 자본재를 또 파는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네. 물론 이제 원자재도 수입을 많이 하고. 네네. 이제 이런 구조의 경제들이 특히 이제 수출 의존적인 경제들이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거에 굉장히 또 그 소위 좀 베타가 높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데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게 상당히 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배경으로.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제조업체 쪽에서 내구재를 많이 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많이 사고 나면 항상 좀 너무 많이 사서 이제 슬로우해지고 앞으로의 경기 회복이라는 게 결국은 서비스업 위주로 갈 거다라는 믿음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이 사실은 그렇게 글로벌리 강력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재나 중간재 뭐 이런 걸 사가지고서 만드는 이런 구도화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제 에너지라든지 전반적인 원자재 네. 그 수입 의존도예요. 근데 수입 의존도 워낙 높죠. 그 원자재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 되는 거죠. 이 원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유가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피해를 받는 국가로 이제 이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외국인들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국가별 조정이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별 조정이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주식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자산을 할 거냐의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썩 유리한 구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반면에 이런 이제 5조 이상의 매도가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관찰이 되죠. 예전에 우리 금융위기 때도 비슷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코로나19 처음 터졌을 때도 비슷했고 한 달 단위 또는 뭐 분기 단위의 어떤 매도세로 본다 그러면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만 5조 원 넘게 팔아치운 외국인 그 배경에 대해서 전문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교수님께도 한 말씀 여쭤볼게요. 뭐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은 나라다. 아하.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우리 이거 GDP 국내 총생산 중에서 수출이 44%나 차지하거든요. 세계 경제가 나쁘면은 우리 수출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 기업이 증가율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됐고요. 그다음 전무님 아까 내구재 소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내구재는 이미 많이 사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도 내구재 소비 보니까 작년 5월이 고점이었어요. 그 뒤로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뭐 전자제품, 뭐 내구재 많이 수출하죠. 그래서 내구재 소비가 이미 많이 돼버렸다. 그 소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앞으로 수출 증가율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팔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코스피에 한 1,4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 6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데이터를 조금 우리가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원 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네. 그 국내 증시의 외국인 매도 네, 저번 달에 6월 달에는 5조가 넘어갔는데 상반기 전체를 보면 어느 정도 매도했습니까? 상반기 전체로 보면은 한 16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재작년 코로나 때가 24조, 그다음에 작년에 25조 매도를 한 데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이제 16조 원 정도 거래소 시장에서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3년째 외국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좀 크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매도의 압박이 작년 재작년만큼 오히려 더 크게 더 매도 압력이 좀 커지고 있다, 물론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16조 원을 넘어섰다. 6월까지의 집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외국인 매도세가 두드러진 섹터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저희는 물론 전체 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때는 당연히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그전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반도체나 일부 테크 업종들에 대해서 순 매도를 하더라도 내수라든가 그러니까 통신 또는 은행 철강,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쪽으로 간헐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서 매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좀 외국인들이 보다 좀 폭넓게 매도 우위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좀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도에 있어서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허재원 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스코업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셀코리아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그 셀코리아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브라질로 갔습니까? 러시아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저희가 이제 눈으로 이거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아시아권 내에서는 확실히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로 간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올해 상반기에 있어서는 커머디티 가격이 주식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원유라든가 다른 커머디티 가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커머디티 중에서도 에너지와 관련된 석유나 석탄, 가스 이런 쪽으로 가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쪽에 생산 비중이 높고 수출 비중이 높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런 이머징 쪽에서 자원 수출 국가들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일부 이동하지 않았었나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머징보다는 또 선진국 쪽으로 자금 이동이 조금 일부 이동이 있었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좀 선진국의 기업들이 신흥국의 기업들보다는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아마 모든 국가들의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보수적인 매매 패턴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어쨌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이탈이 됐고 하반기에는 좀 돌아왔으면 하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돌아올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변화의 요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저희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달러의 약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달러의 약세가 이제 미국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미국보다는 그 외의 지역들의 어떤 성장이 좀 빨라지는,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다른 지역들에서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강할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저희 한국 시장을 좀 더 좋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고 침체의 여러 위협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달 내에 이런 외국인 투자가들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여러 침체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매도 압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좋아지고는 있고 여러 지표들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중국의 어떤 경기 개선의 어떤 방향이나 내용이 과거와는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진 걸로 보여집니다. 과거에 중국의 경기 부양이나 회복의 방향은 대체로 이제 수요를 진작하는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풀고 싶지도 않고 또 수요를 전기차를 비롯한 일부
전기차나 환경을 비롯한 일부 산업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작을 하고는 있지만 대체로 보면 수요보다는 공급 쪽에서의 어떤 부양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국내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혜가 예전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거나 줄어들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여서 오히려 이제 중국과 저희 한국 간에는 약간의 좀 디커플링이 예전보다는 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저희 한국 시장을 보기에는 지금 뭐 달러의 어떤 그 강세, 그다음에 어떤 중국과 한국 간의 어떤 은근히 좀 나타나고 있는 어떤 디커플링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요. 당분간은 좀 쉽진 않아 보이고 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침체의 어떤 기간이나 어떤 그 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완전히 좀 더 반영된 이후에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매도세나 매도 압력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최근 매도세 셀코리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와 함께 자료에 대한 분석 내용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특집 대담 셀코리아 언제까지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나오셨고요. 최석원 전무님,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님 나오셨는데 자 조금 기다리셨어요. 우리 허재원 이사가 코멘트 또 할 때까지 좀 지켜보고 계셨는데 자 최근 경기 침체가 그 우리나라, 미국에 걸쳐서 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외국인이 이렇게 국내 주식을 팔아버린 전례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많이 팔았으면 이제 바닥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40조에서 30조가 되고 30조에서 20조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스톱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뭐 전무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이제 딱 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이제 주식을 전체 주식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 비중이 그래도 상당히 뭐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 30% 내외에서. 물론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도 보면요.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딱 제가 보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융위기가 막 시작될 무렵에 보면은 그 직전에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그때부터 좀 비싸다 또는 뭐 이미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팔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금융위기가 지나가면서 실제로 우리는 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큰 영향을 덜 받았죠, 사실은. 뭐 미국보다는 우리가 충격을 덜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0조 가까이 팔았어요. 65로 70조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한 3년간에 걸쳐서 그러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조금 많이 판 거다라는 건 분명한 얘기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이 움직이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뭐 바닥점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그 주식을 할 거냐 또는 다른 자산으로 할 거냐의 문제가 겹쳤을 때는 그러니까 주식으로 그냥 할 때 뭐 한국을 팔고 다른 데를 사고 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면 이 정도 팔았으면 충분히 팔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어떤 자산 군별 포트폴리오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저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교수님한테 똑같은 질문이지만 조금 약간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이 뭐 팔고 있죠. 그런데 이제 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긴축이 되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충분했던 그런 자금이 자산운용사든 아니면 국부펀드든 살짝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좀 돈을 먼저 빼야겠다. 이런 이유도 있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수출 의존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때 제가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제일 환율에 민감해요. 환율이 한때 그 1,050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300원으로 왔지 않습니까? 환율이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인과관계 분석해봐도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이 팔았고 주가도 떨어졌죠. 그래서 환율 영향도 컸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올해 들어와서는 우리나라만 판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보다는 대만을 주식 더 팔았거든요. 올 그 상반기까지 보니까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한 151억 달러 정도 팔았는데요. 대만은 332억 달러. 2배가 넘네요. 우리 2배 넘게 팔았어요. 근데 두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두 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사실 작년 하반기까지는 세계 경제 침체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예. 뭐 인플레 금리 인상만 나오다가 최근에는 그 내년에 그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 세계 경제 침체에 빠지면은 결국 두 나라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만 주식을 많이 팔았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차차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우리 주가 수준이나 환율 수준을 평가해 볼 때 팔 만큼 거의 다 팔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익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앞서서 허재환 이사와도 전화 연결을 통해서 우리나라 주식 팔지만 인도네시아로 그 자금이 이동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국가별로,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내에서 비중을 살펴봤을 때 어떤 국가를 떠나고 어떤 국가를 담았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문님? 네. 지금 쭉 이제 설명을 또 해주셨지만 예.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의 화두는 그 물가예요, 고물가. 그리고 그 고물가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원자재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이 밸류 체인에서 누가 이익을 볼 거냐 생각을 해보면 원자재를 파는 국가들이 이익을 당연히 보겠죠. 그리고 그걸 사서 뭔가 팔아야 되는 국가들은 거기서 충분히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또는 아니면 굉장히 글로벌 수요가 좋아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글로벌 수요는 앞으로 긴축되면 정체될 가능성이 있고 내가 사야 되는 원자재 가격은 비싼 상황에서 마진은 축소될 수밖에 네. 없으면 그 얘기인즉슨 우리나라의 이제 무역 수지도 적자가 좀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해 들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을 계속 이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들로는 돈이 좀 가고 제조업이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로부터는 돈이 빠지는 현상. 지금 방금 대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뭐 대만, 한국 이렇게 그렇습니다. 갈리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독특하게 물가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또 우리가 어디서 생각할 수 있냐면 중국은 돈이 들어가요. 최근 들어서. 네. 물론 이제 이 3월 달 뭐 이럴 때 봉쇄 조치 때문에 너무 많이 이 돈이 빠졌어서 그게 돌아오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 중국의 제일 큰 지금 장점은 경제는 그냥 그런데 물가가 낮아요. 이 물가를 믿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현재 보이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낮기 때문에 중국은 상대적으로 긴축이라든지 이런 그 유동성 흡수로부터 자유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또 일부 자금이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최종적인 위너는 러시아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러시아 지수가 지금 연초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물론 금요일 날 한 5%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래프를 보면 뭐 전혀 다른 세상에서 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은 부양책을 엄청나게 내놓고 있어요. 지금 비민주주의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 자금이 중국으로 좀 간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그거는 뭐 부양책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죠. 네. 뭐 중국 주가도 올해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요. 지난 주말까지 보니까 뭐 마이너스 6.9%, 다른 나라보다 세계 선방했- 평균이 이거 20% 이상 떨어졌는데요. 선방했죠. 예, 그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경기 순환이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중국이 경기 정점이 제일 빨랐었거든요. 예, OECD 선행지수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의 나라가 작년 7월이 정점이었는데요. 중국은 작년 2월이 정점이었고 빨리 경기가 둔화됐고 빨리 저점이 올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물가가 뭐 통제 물가입니다만은 소비자 물가 2%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나라 보면은 통화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도 앰프 증가율이 작년에 13%까지 갔다가 지금 9%로 떨어지고 미국 한때 20% 넘었는데 올 5월 보니까 6.6%로 통화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중국은 9%, 8%에서 지금 10%가 넘어섰습니다. 오히려 유동성이 더 풀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가 넘는데요. 예, 그런데 세계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중국 금융자산은 한 5%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중국 주가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나았고요. 아마 내년에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세현 앵커가 물어보실 거 있죠? 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거 그냥 제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월가에서는 요즘에 테슬라를 담기보다는 니오를 담는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죠.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중국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외국인이 떠나는 배경에 있어서 이제 환율 얘기 우리가 뭐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금리랑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그렇죠. 2023년 되면 우리가 뭐 어떤 증권사의 말을 100% 신뢰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무라 증권 같은 데서 보면 내년 하반기부터 뭐 18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금리를 보면 내년에 뭐 가을부터 50bp 인하로 되어 있고 지금 패드 레이트를 갖다가 예상하는 사이트 가면은 또 내년에 또 금리 인하가 분명히 나옵니다. 확률상으로 뭐 서베이상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 김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환율 이게 연관돼 있는데 조금 먼저 주식시장에 반영된다면 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저도 내년부터는 뭐 전 네. 세계 특히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저는 미국 연방 기금금리, 기존금리보다는 시장금리를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얼마 전에 3.47%까지 올랐다가 지난 주말에 2.9% 안팎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된다는 거죠. 예, 내년에 저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사실 지금도 침체죠.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근데 애틀란타 연준 보니까 2분기에도 마이너스 2.1% 정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침체 정도가 좀 더 심화되고 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저는 지금이 거의 정점 무렵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달러 가치가 올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내년 침체를 반영해 가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르게 되죠. 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고 사실 지금도 뭐 침체에 들어간 구간이라고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전무님께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해서 뭐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그걸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미 뭐 경기 말씀하신 대로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이게 약간 독특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까지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일상적인 어떤 우리가 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다음 그 금리 인상이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수님보다는 약간은 조금 더 금리 인상을 더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사실 저도 뭐 그 오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70년대, 80년대 고물가 시기에는 저 금융시장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정확한 어떤 그 글로벌 경제 상황이 또는 그 미국 연준의 선택 이런 건 이제 다 책으로만 볼 수밖에 그렇죠. 없었는데 특징이 있는 게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실질 정책 금리죠. 그게 유지된 이후에 나타나는 지금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70년대 이전에 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뭐 낮은 실질 금리, 그때는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유지되면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이제 물가를 굉장히 크게 올리고 중간중간에 볼커 의장이 들어간 다음엔 좀 다르지만 그 전에 아서번스가 있을 때는 사실은 조금만 나빠진다 그러면 저 이징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반복적으로 그 일들이 벌어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이제 올라가고 결국은 그게 물가 상승률로 올라간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 당연히 경기 침체가 되면은 금리 좀 내리고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과연 이게 그 다음번에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작아서 저는 이제 뭐 한 내년도 중반 정도까지는 조금 금리 인상 사이클을 계속 유지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는 생각보다는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거는 금방 하고 금방 해서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 네. 예, 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 않기를 바랬는데, 예, 그건 뭐 하셨네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 국제 유가, 곡물 가격 내려오고 리튬, 뭐 메탈 가격, 비철 금속 가격 다 내려옵니다. 예. 그런데
유가만 안 내려와요. 사실은 유가도 좀 내려왔지만 조금 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이 만약에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이걸 좀 이용하면 350불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그거 약간 자극적인 뉴스긴 합니다. 유가, 경기 침체, 그다음에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앞으로 유가의 움직임과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연동될 것 같다고 우리 교수님 생각하십니까? 예, 유가가 말씀하신 것 떨어진 속도는 다른 원자재 가격보다 좀 느리죠. 네. 예, 그런데 저는 유가도 얼마 전에 그 배럴당 WTI 기준으로 120달러가 넘었는데요. 예, 그게 그 고점이 아니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유가 하락 요인은 별로 없어요. 예, 러시아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원유 오페크가 많이 증산을 안 할 겁니다. 예, 그런데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데 수요 측면에서 지금 많이 위축될 거라는 거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둔화되면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들도 생산 줄어들 수밖에 없고 원유 수요도 줄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유가도 뭐 특별한 외생적인 더 이상 충격만 없으면 이미 고점을 치고 떨어지는 과정이다. 저는 우리 주가를 보고 국제 유가를 봐요. 예를 들어서 2007년에도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갈 때 200달러 간다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주가가 먼저 떨어졌어요.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 수출 안 되고 세계 경제 나빠진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주가가 30% 이상 떨어졌다는 거는 앞으로 세계 경제 나빠진다는 거예요. 원유 수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문제죠. 유가도 지금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 그 김영익 교수님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전무님한테 여쭤볼 건 조금 좀 바꿔서 여쭤보겠는데 그러면은 푸틴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바이든을 갖다가 더 올가매고 그럼으로써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걸 가져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해석대로 하는 게 이제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네네.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인 거죠.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러시아를 우리가 상당히 또 비난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국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제적인 그 이득을 노리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한 해 두 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굉장히 좀 오랫동안 쌓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탈세계화 부분도 있지만 탈세계를 떠나서 사실은 선진국들이 ESG 또는 환경 문제를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이머징 마켓들 특히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이머징 마켓을 압박해 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정치적인 기반들이 다 흔들릴 위험에 처해진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자신들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결국 뭐겠느냐? 높은 유가라든지 자기네가 팔고 있는 것들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면서 이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일종의 이제 재정 정책을 쓰는 이런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번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얘기도 저도 그렇게 안 될 거라고는 봅니다만 이 유가 상한제를 이렇게 딱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줄인다 감산한다 이렇게 나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감산을 현재 천만 배럴 정도 하루에 생산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30% 또는 50% 이렇게 감산을 해버리면 이 원유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약간 서 있는 거라서 어찌 보면은 요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가격 변동성이 큰 거일 수밖에 없죠. 한계 공급 곡선이 서 있다는 것은 공급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어떤 수준을 딱 쳐버릴 경우에는 50% 예를 들면 500만 배럴을 하루 생산량 500만 배럴을 줄여버린다 이랬을 경우에는 380불까지 네. 이제 네. 유가가 오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그런 환경 하에서 러시아는 이제 아까 그 전쟁에서 이긴다 거의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것도 이 유니폴라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 조금씩 붕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유가를 고공행진시킬 수 있고 유가의 문제는 결국 뭐냐면 다른 것들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들이 다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원자재 가격도 잘 못 내려가는
수요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들이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JP모건은 오늘 380달러까지 뛸 수도 있다. 이걸 보고 저는 지금이라도 국제유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랬었는데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경기 침체에 따라서 수요가 둔화되면 지금이 어쩌면 고점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는 아직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전무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전쟁 장기화 좀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무도 푸틴의 모르겠죠. 입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올 겨울이 걱정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어떤 식으로 규제하면은 그 유럽 국가들 참 겨울 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국가 중심으로 겨울 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서로 그 타협점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누군가한테는 이익이고 누구한테는 큰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 타협이라는 게. 적당한 타협은 없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겨울을 생각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중재 역할을 저는 어느 정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좀 현실적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것도 좋고 해안을 얻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어떻게 액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도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매일 가슴이 찢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세계 경제는 저성장이고 고물가 이런 그 뭐 슬로우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거 말고요. 큰 그림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저는 지금은 사실 그 위험 자산이 다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하락장에서도 10%의 반등이라든지 또는 상승장에서도 10%의 하락이라는 건 늘상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를 들면 뭐 한 10%, 때에 따라서는 한 15%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그 짧은 어떤 그 배트를 짧게 진다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큰 자신의 어떤 그 자산 배분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지난 한 4, 50년간 그 10년 단위 또는 15년 단위로 지속되어 왔던 주식이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기간, 그 다음에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등 실물 자산들, 물론 주식이라는 건 실물 자산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웃퍼폼하는 기간, 이렇게 큰 기간의 어떤 변화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전반적인 안전 자산은 그러니까 위험 자산들은 조금 이렇게 줄이고 그 주식 비중, 그러니까 전체 우리 주식 비중이 여러분 올라갈 때는 대략 한 뭐 50% 이상 주식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떨어지는 구간이면 그걸 확 줄여야 돼요. 그리고 확 줄인다는 건 이제 왜 그러면은 0은 아니고 그냥 줄여서 가느냐?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불확실성이 미래에 있으니까. 근데 줄일 만큼은 줄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부 구성도 좀 바꿔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무님, 네. 지금 줄여야 됩니까? 네, 지금도 저는 뭐 좀 줄여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 얘기가 막 지금 귀에 꽂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줄여야 된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뭐 똑같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저는 뭐 지금 줄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주가가 3,300 갔을 때 네네. 2,750이 적정 주가다. 네네. 최악의 상황 2,200까지도 갈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요. 네네. 3,000 넘었을 때 2,750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굉장히 높게 또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적정 주가 추정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델로 뭐 일평균 수출 2,750 정도는 나와요. 그런데 2,300까지 떨어졌으니까 저는 적정 수준보다 굉장히 저평가됐다. 물론 여기서 2,200까지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멀리 내다보면은 지금부터는 서서히 주식을 사모아야 될 때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일평균 수출 가지고 우리 주가를 상관계수가 제일 높거든요. 네. 작년 4월 달은 40% 가대평가됐어. 그래서 주식 비중 줄이십시오 했는데
이달 6월 말 해보니까 한 15% 정도 가소평가형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질 때마다 저는 지금은 주식 비중을 서서히 늘려야 될 때다.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저는 뭐 환율이 지금 높다고 너무 생각하는데요. 환율 떨어지면서 뭐 3분기 중후반에 외국인도 좀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주식은 팔 때는 아니고 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멀리 내다보고 좀 사모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최석원 전무님은 이게 리세션이 좀 길어지고 금리 인상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은 환율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줄이는 게 낫겠다라는 입장이시고 네. 우리 김 교수님은 여러 가지 모델을 돌려봤더니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적정하고 오히려 좀 저평가돼 있고 예. 3,300에서 줄이라고 얘기해서 2,750까지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졌으니 예. 지금은 조금 천천히 미래를 내다보고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응 전략을 짜려면 지금 주식시장이 진바닥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전세현 앵커가 정말 현실적인 질문 한번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빠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일시적으로 더 빠질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요? 오늘 2,300도 무너졌거든요. 제가 2,200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는데요. 뭐 그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2,300은 너무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네. 가소평가된 주가다.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뭐 지금도 사고 또 떨어지면 더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전무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점이 진 바닥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예상을 진 하십니까? 바닥은 저도 모르고요. 예. 근데 단지 이제 저희는 그 기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침체 기간이 길어지거나 또는 뭐 그 금리 인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변동성 상황을 개인 투자자들이 잘 견디실 수 있을까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그 뭐 지금 정도 수준에서 사서 뭐 내년 말 뭐 이렇게 됐을 때 더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안 그럴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는 봐요. 그런데 제가 쭉 관찰을 해본 결과는 이런 거죠. 그런 투자는 대략 이런 거거든요. 내가 10원에 싼 주식을 사서 이 7원 가는 거를 뭐 오케이 견디고 네. 이게 15원 가면 팔자. 네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네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많은 분들이 10원에 사셔서 7원 되기 전에 손해보고 파시는 경우들이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그러니까 그 투자자별로 굉장히 신중하게 이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전무님 근데 네. 사실 여러 가지 업종 가운데서도 우리가 네. 잘 가는 업종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금리 인상이니까 뭐 은행주를 담으라든지 네, 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니까 반도체 섹터를 담으라든지 네, 네. 어쨌든 지금 조금 더 이제 사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바라봤을 네, 때 네. 그럼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저희가 네. 수혜를 보고 섹터를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지 네. 조언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뭐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될 예. 것 같은데 뭐 전체 비중을 좀 줄이자. 뭐 그거는 네. 그렇다고 치고 이제 업종 중에서는 지금 상황이 유리한 데들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유리한 대표적인 데들이 에너지 관련된 예, 데들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뭐 때때로 보면은 에너지를 이제 많이 써야 되는 데들은 비싸졌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서 내가 팔아야 되는 쪽은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이익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게 좋고 그다음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정부의 정책이에요. 제가 정부 정책을 말씀드리는 건 지금 방금 그 통신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특히 뭐 은행 말씀하셨는데 은행 당장 예대금리차 높아지니까 금리 오르면서 이거 축소시키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통신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그렇게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물가들은 내리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데 영향을 받는 업종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 뭐 통신비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경제가 나빠져도 다 써야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정부의 제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황이 나쁘나 이런 상황도 유리한 곳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가할 수 있다. 두 번째. 이거를 기초로
업종을 좀 선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 교수님한테 요 중요한 질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꼭 이 질문을 기대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자, 시총이라는 거, 회사의 가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PER 멀티플, P 멀티플과 실적의 승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PER 멀티플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3,300대 뭐 14배, 15배로 트레이딩이 됐다면 지금 뭐 한 9.7배, 10배로 트레이딩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시장의 PER 멀티플은 QT, 그러니까 긴축과 여러 가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건 팩트이고 사실이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은 그렇게 많이 하향 조정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실적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으니 그것은 시장은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뭐 증권사 리서치센터 오래 근무했습니다. 네네. 항상 네. 후행적이죠. 네네. 네, 지금 실적 낮추고 있으면 아직 끝이 아니다. 네네네. 근데 주가라는 건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선행하거든요. 네네. 네, 지금 주가가 그것까지도 반영했다. 상당 부분 이렇게 반영. 물론 제가 지금 주가를 그 추세적인 상승률이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네, 박스권에 접어들었는데 네네. 지금 그 박스권 하단 무렵에 있다. 그래서 주식을 팔지 말라는 말이고요. 뭐 IMF, 뭐 세계 경제 성장률 한국은행 계속 낮추고 있죠. 네. 애널리스트도 앞으로 더 낮출 거예요. 네, 그런데 현재의 주가가 그거를 저는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 정말 오늘 많이 함께해 주고 계신데 투자 아이디어나 투자 조언을 꼭 얻고 싶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네. 반등하려고 보는데 반등할 때 그래도 경쟁력 있는 대형 우량주가 오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1년 정도는 경기 침체 국면이니까 배당 투자 중심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계자산 중 채권 비중이 2.3%밖에 안 되거든요. 네. 금융자산에서 이럴 때는 채권 투자도 좀 해야 된다.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채권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채권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이제 금 투자할 시기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도 한 10% 정도. 저는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금 가격은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많이 투자할 필요,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 금은. 네.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10% 이내에서 뭐 그 정도 투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량주와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짜보고 그 외에 뭐 현금, 금 같은 것도 좀 챙겨가자라고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전무님께도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저희 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많은 데들이 사실은 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가 계속 주가가 떨어지면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고 이랬는데 물론 뭐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보통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라면 본인의 혹시 이 주가가 높아지는 기간 중에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져 있었는 거는 아닌가라는 점을 한번 검토해 볼 네. 때고 지금의 상황은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트렌드로 보면 에너지나 뭐 실물, 뭐 실제로 이제 원자재 이런 쪽의 투자 비중을 조금 높여놔야 될 때고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그 채권과 관련된 그러니까 금리 부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여놔야 될 테고 우리가 막 일반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이 주식 이런 거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뭐 이익을 취하자 이런 쪽으로는 사실 이 기대 수익률만큼 적어도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확실성도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바닥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기관 투자자들이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직은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앞뒤를 자르고 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나중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교수님은 어쨌든 약간 사자라는 식입니다. 그렇죠? 그런 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우리 그 최성 전무님은 사도 되는데 좀 조심해서 천천히 좀 기다렸다 사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저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예, 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셀코리아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아대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주식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봤고 전략까지도 우리가 챙겼습니다. 네, 두 분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님,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분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